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10시 5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 알려드릴 시간인데 오늘의 정답은 대형마트였습니다. 대형마트. 한동안 실적이 계속 내림세였었는데 최근에는 실적을 조금은 좀 회복을 했다. 이런 뉴스가 아주 간만에 들려왔죠. 대형마트.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는데요. 정말로 요즘에는 대형마트를 잘 이제 안 가게 된다라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네요. 6252님, 이커머스 생기고 나서 대형마트를 안 간 지 5년 정도 된 듯합니다라고. 저도 한 달 전쯤인가요? 대형마트를 진짜 몇 년 만에 가봤는데요. 그날 딸아이 뭐 연습해야 되는데 농구공이 갑자기 필요했고 그날 농구공 사러 대형마트 정말 오랜만에 갔었습니다. 0788님은 저는 편의점을 주로 갑니다. 소량씩 딱 필요한 것만 살 수 있고 통신사 할인도 되니까 합리적이거든요. 대형마트는 별로 산 것도 없는데 기본 10만 원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편의점과 이커머스 사이에 끼어서 대형마트들 실적이 좀 안 좋았던 거죠. 그리고 신춘하님은 저는 예전부터 전통시장만 갑니다. 온누리 상품권도 사용하고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생선 노점을 하셔서 그런지 전통시장 가면 푸근하고 베리굿이에요. 전통시장도 좋죠. 많은 분들 정답도 의견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증시 상황 한번 볼게요. 밤사이에 미국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4만 포인트를 넘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약간은 뭐라 해야 될까? 좀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면서 약간의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국내 시장도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37% 내린 2,742, 코스닥은 1% 내린 861 가리키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355원, 1,355원 가리키면서 약간은 좀 어제보다는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면은 최근에 반도체 관련 흐름들 좋았는데 SK 하이닉스가 거의 20만 원 목전까지 올랐었죠. 근데 19만 2천 원으로 0.47% 조정. 삼성전자도 0.26% 조정. 7만 8천 원. 삼성전자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는 우리나라에서 핵심이죠. 핵심. 수출 1위 품목이기도 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이기도 하고 그 외에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등등 중소 중견 기업들도 상당히 튼튼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반도체 기술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을 통해서 들어보면 또 쉽고 재미있죠.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화학이라든지 항공사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드디어 네네. 이제 반도체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근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산업에. 네. 근데 일단은 우리가 사용하는데 거의 빠지지는 않죠.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이 돼요? 이게 상상을 사실 초월하는데요. 네. 반도체라는 게 말 뜻 자체가 이제 우리가 전기가 흐르는 거를 잘 흐르는 거를 도체라고 하고 전기가 잘 안 흐르는 거를 부도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는 어떤 조건이 맞을 때는 도체처럼 전기가 흐르다가 조건이 안 맞으면 전기가 안 흐르는 부도체 같이 되는. 그래서 대충 반도체다. 도체를 영어로 컨덕터라고 하는데 네. 세미 컨덕터. 세미 이런 말 붙으면 한 반쯤 한 걸 네, 세미 네,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말을 번역해서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요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기계가 보고 조건이 맞을 때만 전기를 보내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물질이니까 뭔가 사람이 판단을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하나만 있으면 단순한 판단을 하는 거지만 이걸 수백 개 수천 개를 연결하면 복잡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계산도 시킬 수도 있고 컴퓨터를 만들 수도 있고 스마트폰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통상 반도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 반도체라는 재료 자체만 생각을 해보면 네. 반도체 재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건이 맞을 때 전기가 흐르고 안 맞으면 안 흐르는 게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있냐면 빛이 들어오면 전기가 흐르고 빛이 안 들어오면 전기가 안 흐르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빛을 감지하는 그런 센서로 사용할 수 그쵸. 있겠죠. 그게 조금 더 발전되면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도 결국은 이제 핵심 부품이 반도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거를 역으로 만들면 어떤 거를 만들 수도 있냐면 반도체에다가
전기를 외부에서 강하게 걸어주면 거기서 이제 빛이 튀어나오게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는 전등이 대부분 뭐 형광등이나 옛날식 백열등보다는 LED라는 LED 죠. 걸로 많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LED도 재료가 약간 그 소재가 약간 특이할 뿐이지 결국은 반도체의 일종입니다. 요즘은 이 LED 조명이 거의 대부분의 조명을 뭐다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길가에서 옛날에 그 네온 사인이라고 부르던 거 이런 것도 대부분 다 요즘에는 그 LED 반도체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뭐 윤술 선생님 노래 중에 뭐 네온이 불타는 거리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는 반도체 불타는 거리 약간 이렇게 거리 풍경 자체가 다 반도체 불빛으로 요즘 뒤덮여 있다라고 할 이게 또 정도로 학자의 눈엔 그렇게 보이네요. 네, 그렇게 완전히 좀 바뀐 상황이고요. 아. 이거를 역으로 또 만들면 전기를 넣어줬을 때 빛을 뿜어내는 LED가 아니라 빛을 받았을 때 전기가 생기게 하는 장치도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그게 결국은 이제 태양광 패널이지 않습니까? 아하. 그래서 태양광 패널도 기본적인 재료는 다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 좀 더 좁은 의미로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판단이나 계산을 해주는 부품 그걸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데요. 그거에서는 이제 최초로 개발된 거는 이제 옛날에 게르마늄이라고 부르던 요즘은 영어식으로 저마늄이라고도 하는 그 소재를 이용해서 만든 트랜지스터라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계산 판단용 반도체를 처음에 만들기 시작했고요. 트랜지스터가 처음에 이제 게르마늄, 저마늄으로 만들어져서 나왔을 때는 트랜지스터 하나 크기가 대충 한 새끼 손가락 한 4분의 1, 한 8분의 1 정도 되는 그 정도 크기 하나에 되는 부품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칩이라고 해가지고 손톱만한 칩 안에 그런 옛날에 고만한 크기의 트랜지스터가 뭐 적으면 1000개, 10,000개, 많으면 100만 개, 1000만 개 뭐 1억 개 이상 모여 있는 그런 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게 되었던 이유가 소재가 그 게르마늄, 저마늄 중심에서 실리콘을 그러니까 규소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으로 소재가 바뀌었고 그 트랜지스터라는 부품을 만드는 방식도 모스펫이라고 해가지고 금속 산화물 전기효과 트랜지스터라는 걸로 만드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이 모스펫이라는 걸 개발한 사람이 한국 출신의 과학자 강대원 박사가 1960년대에 미국에서 이집트 출신의 아탈라 박사하고 같이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이 탄생을 한 다음에 현대식으로 우리가 반도체 하면 제일 흔히 떠올리는 그 조그마한 칩 안에 뭐 수많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는 부품이 모스펫 기술로부터 탄생이 되었다라고 본다면 일종의 그 반도체 안에 칩 구조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겠죠. 네, 모스펫 그렇게 구조. 생각을 해본다면 약간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잘하는 게 나름대로 뭐 좀 뿌리가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의 칩 형태로 나온 반도체들은 정말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제품들에 다 사용되고 있어가지고 뭐 컴퓨터 무슨 뭐 스마트폰 뭐 전화기 뭐 텔레비전 이런 거 당연히 물론이고요. 좀 별것 아닌 전자제품에도 요즘에는 반도체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뭐 전자레인지 같은 것도 따지고 보면 시간을 헤아려 가지고 원하는 시간만큼 돌아가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다 뭐 반도체를 통해서 작동을 하고 있고 뭐 하다못해 뭐 시계라든가 뭐 만보계 이런 데도 반도체가 사용되고 있고 그렇죠. 요즘은 자동차에도 자동차가 조작되는 장치가 하다못해 요즘에는 시동 걸 때도 이 버튼 누르면 시동 걸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자동차에도 반도체가 많이 소요되어 있고 뭐 비행기 말할 것도 없고 뭐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무기에도 반도체가 널리 쓰이고 있어가지고 뭐 약간 속설같이 도는 풍문이기는 한데 네. 1980년대 그때 이제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든가 예. 이런 거에 의해서 당시 이제 세계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던 일본 반도체가 미국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견제를 받으면서 그렇죠. 한풀 꺾였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일이 왜 발생했느냐 여러 원인 중에 하나로 어떤 말이 있냐면 네. 미국 국방부에서 강하게 그걸 요청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약간 풍문처럼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미국이 아무리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하지만 미국의 첨단 핵무기, 핵미사일도 일본 반도체가 없으면 날아가지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막 도는 걸 듣고 사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선 넘었네. 네, 이런 그래서 거죠. 이래서야 예. 되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일본 반도체를 그때 확 눌러줬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정도로 각계각층 온갖 분야의 반도체가 뭐 하다못해 이런 조명에서부터 최첨단 무기에까지 다 쓰이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덕분에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를 눌러준 덕분에 우리 반도체가 그때부터 엄청나게 또 성장을 했던 계기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1918님이 우리나라가 반도 국가라 반도체를 잘 만드는 건가요라고. 한 반도 하는 거죠. 한 반도에 사니까 한 반도체 하는 거지. 한 반도체 하는 한반도. 그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입니다.
근데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꽤 복잡한데 우선은 몇 가지 산업 용어를 좀 알아야 돼요. 팹리스라는 게 최근에 뉴스에 참 많이 나옵니다. 네. 팹리스. 설계 작업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팹이라는 게 이제 fabrication이라는 말이 이제 준 말이고요. 공장을 뜻하는 말이다. 제조, 뭐 조립 이런 뜻이니까 팹이라는 말이 이제 공장이라는 뜻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영어에서 무슨 리스 이러면 그게 없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팹리스는 공장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제 언뜻 들으면 그럼 공장이 없으면 도대체 뭘 만들어 판단 말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팹리스는 그 반도체를 어떤 거를 만들지 그 순수하게 그 제조하는 설계도 그거만 만드는 거죠. 이런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회사. 네, 이런 반도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팔겠다. 그거까지만 개발하는 겁니다. 그럼 전문으로 생산을 해주는 업체에다가 그걸 넘겨가지고 생산해가지고 제품이 나오면 이제 그거를 파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게 이제 팹리스 업체입니다. 처음에 팹리스 업종이 등장할 때만 해도 이거는 좀 틈새 산업이고 조그마한 산업이지 뭐 이렇게 큰 사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견이 1970년대 80년대에는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큰 반도체 회사에서 컴퓨터용 반도체를 막 찍어낸다라고 하면 옆에서 뭐 전자레인지나 세탁기용 반도체 만드는 회사에서 그 선생님 회사에 컴퓨터용 반도체 찍어내다가 이게 좀 쉴 때 우리 세탁기용 반도체 조금만 찍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작은 사업이지 팹리스 사업은 크게 될 수가 없다. 이런 의견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세상이 바뀌고 분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팹리스라는 어떤 기술에만 집중하는 회사, 창의적인 생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맞는 회사 그런 반도체들을 개발해가지고 주문을 넣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이 상당히 큰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이거를 좀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이야기가 미국의 지금 현재 반도체 회사 중에서 굉장히 크고 아주 좋은 평가받는 회사의 창립자로 제리 샌더스 회장이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제리 샌더스. 네, 이분이 이제 반도체 업계에 되게 풍운하로 유명하신 분인데 AMD 창립자죠. 이 제리 샌더스 이분이 남긴 명언으로 많이 회자되는 말이 Real men have fabs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진짜 사나이는 공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진짜 실물을 만들어서 찍어내서 팔아야지 그게 사업이 되지. 무슨 뭐 깨작깨작하면서 이론적으로 하는 거는 사업이 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Real men have fab. 진짜 사나이라면 공장이 있어야 된다. 제조업이지. 이런 말을 이제 명언으로 하고 있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네. AMD에 리사 수라는 여성 회장이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마침 그 시대가 이 팹리스가 되게 유망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AMD 같은 경우에 회사가 매출이나 뭐 성장세에서 조금 혼란을 겪었던 적이 있었는데 여성 회장인 이 리사수가 등장한 다음에 팹리스 모델로 굉장히 승승장구하면서 훨씬 더 크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진짜 사나이는 공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성 회장님이 되니까 공장 없이도 사업을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가 막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세계의 아주 거대한 그런 반도체 회사 중에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에서 정말 언급이 많이 되던 뭐 엔비디아라든가 뭐 ARM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다 팹리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국내에서는 이 팹리스 사업 업종이 우리나라 한국 경제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상을 남긴 게 어떤 일이었었냐면 90년대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대로 CDMA를 상용화했다라고 네.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휴대전화 이런 거 엄청 잘 만들게 됐다라고 해서 떠들썩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하고 기술 협력을 같이 했던 회사가 미국의 퀄컴이라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아주 대표적인 전통적인 팹리스의 개척자 회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팹리스 회사인 퀄컴이 우리나라에 휴대전화 만들어가지고 팔릴 때마다 돈을 이제 많이 받아간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우리나라 뉴스에서 맨날 나오던 이야기가 퀄컴이라는 저 회사는 어떻게 실물을 하나도 찍어내지는 않는데 우리나라 회사들이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생산해서 판매되는 제품에서 나오는 수익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어떻게 저렇게 펜대만 굴려서 컴퓨터 자판만 좀 두들겨가지고 저렇게 휩쓸어 가느냐. 네.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어떤 팹리스의 위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일종의 뭐 예술품의 저작권처럼 쏙쏙 받아가는 거죠, 라이선스로.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또 어떤 경우도 들 수 있냐면 그 컴퓨터 회사 그리고 요즘에 스마트폰 회사로도 유명한 애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애플 같은 경우에 전통적으로 예전에 8비트 컴퓨터 이런 거 개발할 때부터 이 회사는 어디까지나 컴퓨터를 조립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생산하는 회사지 반도체 자체는 이제 외부 제품을 사다가 이제 사용을 했었거든요. 옛날에 이제 모토로라 제품 같은 거 많이 썼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스마트폰 사업을 하면서 일정 정도 궤도에 오른 다음에 이 내부에서 경영진들이
소리 소문 없이 뭐 소리 소문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만 은근히 결정을 한 게 우리도 우리만의 반도체를 새로 개발을 해가지고 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를 어디까지나 외부 회사에 의존할 수 없다라는 결단을 내린 것인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보면 뭐 당연한 거라고도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게 경영진으로서는 굉장히 대단한 결단이었던 게 그렇죠.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제조하는 회사들 보면 반도체 만들면서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회사 이런 회사들이 애플보다는 사실은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좀 밀린다라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애플은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더 패배한 자기한테 뒤져있던 경쟁자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보고 저 회사는 우리한테는 뒤졌지만 그래도 거기 들어간 핵심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저력이 있구나. 저거는 상당한 경쟁력이다라는 거를 의식하면서 보고 우리가 지금 1등이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도 우리 반도체를 만드는 능력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애플 제품에 들어간 반도체가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의 애플 자체 개발 반도체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애플도 이 반도체를 개발해가지고 자기네 제품에 꽂는 사업을 애플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공장을 운영을 해가지고 팹이 있는 형태로 하는 게 아니고 팹 리스 형태로 애플에서는 그 개발하고 설계만 하고 공장은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다가 주문을 넣어서 제품을 받아오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 CPU라고 할 수 있는 AP 칩. 네네네. 그래서 뭐 성능이 뭐 훨씬 더 좋다. 또 이번에도 아이패드에도 M4 칩이 들어간다. 성능이 뭐 2배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자체 개발을 하고 자체 완제품에다가 같이 넣으니까 또 최적화도 더 잘 되고 또 이런 장점을 살리는 사람들이 사실 그것 때문에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예. 반도체 이런 걸 안 해보던 애플이 예.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성능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까 굉장히 놀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애플이 그러면 반도체를 우리가 끼워서 사용해야 되니까 공장부터 크게 짓고 부지부터 확보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개발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겠죠. 근데 이제 패밀리스 모델을 갖고 있으니까 인재들만 일단 많이 그렇죠. 모아가지고 사람만 있으면 개발하고 설계하는 거 컴퓨터로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제품 생산하는 거는 공장 있는 다른 업체한테 주문 넣으면 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단시간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수준으로 훅 올라서 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패밀리스 공장 없이 인재만 유치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퀄컴 출신, 삼성 출신들 데려다가 새로운 칩을 또 개발시키고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가 있더라고요. 애플에도. 근데 반대로 인재뿐만이 아니라 공장이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핵심. 네. 또 삼성이 잘하는 또 TSMC가 정말 꽉 잡고 있는 파운드리 얘기를 짚어봐야죠. 네, 파운드리는 이제 정반대로 이제 공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실질적인 생산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네. 보통 이제 IDM 종합 반도체 회사라고 하면 자기들이 이제 설계도 하고 그 제품을 이제 생산도 하는 그런 회사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네. 그렇습니다. 뭐 인텔 뭐 이런 회사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 파운드리 사업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냐면 종합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계가 뭐 겨울철에 하루에 한 3시간씩 놀 때가 있다. 이럴 때는 딴 외부 업체가 주문 넣어주면 너네 물건도 찍어줄게.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파운드리라는 주문 생산 작업이 어떻게 보면 좀 단초가 보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아예 우리가 자체 개발한 상품은 생산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외부에서 주문을 넣어주는 제품만 찍어주겠다라고 하는 전문 파운드리 업체들도 이제 속속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이거 역시도 한 80년대, 90년대 이럴 때만 해도 이게 전망이 있는 사업이 되겠느냐라는 좀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흔히 이제 제조업에서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 기술로 자기 브랜드에 자기 제품을 만들어야지 그게 사업이 되지. 남이 만들어 달라는 거고 주문대로 찍어내주는 사업만 해가지고는 그걸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 이거는 네. 그냥 뭐 너무 노동집약적인 사업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분야에서 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외주 공장.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역발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영문 이름으로는 이제 모리스 창이라고 하는 중국 출신의 지금 대만 사업가, 우리나라식 한국 한자식으로 읽으면 장충모 회장, 장충모 박사라는 분인데요. 재밌는 게 이제 이분이 대만 사업가, 대만 기술인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사실 이분은 출신은 그러니까 고향은 대만하고 아무 상관없는 중국 본토 출신입니다. 네. 중국 본토 출신인데 중국이 공산화 되기 전에 중국 본토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반도체 업계에서 이제 오래 활동을 하시다가 은퇴 후에 뭐 귀국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중국 본토 자기 진짜 고향이 있던 곳은 이제 공산화가 돼 있는 상황이었죠. 그 상황에서 자기가 태어났던 그 시대의 그 정부가 옮아가 있는 대만으로 이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대만에서 인재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했던 것인데요. 사실은 이분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반도체 업계에서 50대가 돼가지고 1차적으로 은퇴를 하신 후에는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경영자로서의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좀 실패도 많이 했었습니다. 대만에 가서는 이제 국립연구소, 반도체 연구소 같은 거를 이제 창립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일을 맡아서 했었는데 그것도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화려한 성과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 장충모 박사가 우리 대만이 해볼 만한 일은 미국이나 다른 뭐 일본 이런 데서 주문을 넣어주면 주문 생산을 해주는 그 사업을 해보면 틈새 산업으로 전망이 있겠다. 당시에는 그게 틈새 시장이었던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그거 이제 파운드리라는 걸 해보면 이게 의외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장충모 박사가 미국에서 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반도체 사업에서 구르다 보니까 반도체 사업에서 패블리스라는 이 스스로 공장을 갖고 있지 않고 설계만 하는 회사들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거를 전문적으로 찍어주기만 하는 회사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짝꿍으로. 네, 라는 걸 이제 몸소 느낀 거기도 하고요. 반도체 업계에서 가만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력이 있는 다른 종합 반도체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에도 주문을 넣으면 그 회사에서 얼마든지 찍어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패밀립스 업체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심리적인 거리감이라든가 이런 게 과거에 있었던 거죠. 요즘에 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스마트폰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패밀리스가 있는데 이 회사가 한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에 주문을 넣으려고 해도 네. 이 회사도 스마트폰용 반도체를 자체 개발해가지고 판매하는 일도 하고 있다면 저 회사에 우리 반도체 생산을 과연 맡겨도 안전할까? 혹시 우리가 만든 첨단 설계를 저 회사가 슬쩍 참고해가지고 자기들 개발하는데 활용하면 어떡하지? 그쵸. 요즘에 이제 사업계가 분화돼가지고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고민이 좀 많이 준 편인데 초기만 해도 이런 걱정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충모 박사가 아예 우리는 자체 개발은 전혀 하지 않는다. 완전 믿어라. 우리는 그냥 주문 생산만 철저하게 한다. 우린 절대 설계하지 않겠다. 네, 라는 게 큰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가지고 과감하게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정말로 뭐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진짜 2000년대 후반 정도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의외로 그렇게까지 크게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산업이 슬금슬금 변화해가면서 2010년대가 되니까 TSMC에서 나오는 어떤 이익 규모라든가 사업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그쵸. 대만의 이 파운드리 주문 생산만 해주는 공장만 돌리는 회사가 엄청난 사업성을 갖게 됐다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반도체 산업의 아주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됐죠. 이렇게 덩치가 커지고 나니까 이게 어떤 면도 좀 있게 되었냐면 이게 무슨 실물을 다루는 사업은 다들 이제 비슷한 것입니다만 네. 규모의 경제가 크다 보니까 그쵸. 이게 덩치 싸움이라고 할까요? 약간 배짱 싸움이라고 할까요? 치킨 게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중요한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물은 한번 일단 돈을 들여가지고 건설을 해놓고 나면 이거 무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앞서서 이제 대형마트 이야기했었는데 네. 어떤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대형마트 업체가 나와가지고 여기에 엄청난 매장, 큰 매장을 하나 출점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주변에 작은 중소업체들이 자리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조그마한 구멍가게들 옆에 많이 생겨봐야 네. 사람들 거기 안 가고 대형마트에 갈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대형마트는 한번 지을 때 최대한 크고 의리의리하고 좋게 지을 거다라고 하죠. 그럼 주변에 경쟁자들이 진출하지 않기 때문에 막상 그게 건설되면 정말로 거의 독점적으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업계 특히 이제 생산하는 실물 업계에서는 이 생산 공장 건설 계획 이런 거를 일부러 막 대놓고 발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군사 작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뭘 할 건지 이런 거를 절대 남에게 이야기 안 해주고 숨겨야 정상일 것 같은데 네. 반도체 회사들은 우리는 뭘 만드는 공장을 여기다가 얼마 규모로 100조를 투자해서 엄청나게 크게 짓겠다. 이런 거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들으라고 아주 떠들썩하게 막 사람들도 많이 불러서 발표를 하거든요. 먼저 이제 사자후처럼 포효를 네. 하는 거죠. 욕 네. 오지 말라고. 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하면 이제 주변에
분야에 있는 경쟁 업체들이 와, 저 회사는 저렇게 큰 규모로 100조를 투자해서 공장을 짓는다는데 그럼 도대체 얼마나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얼마나 싼 값에 반도체를 막 찍어내겠느냐. 우리가 웬만히 덤벼 들어가지고는 상대가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경쟁 업체들이 한 번 돈을 들여가지고 터 닦고 해가지고 건물 짓기 시작하면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포기를 하고 물러서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100조를 질렀던 그 회사는 정말로 100조짜리 엄청난 공장을 지어놓고도 시장을 거의 다 독식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실제로 이제 거기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무슨 카드 게임 할 때 같을 때 이럴 때 나오는 배짱 싸움 같은 그런 전략 싸움이 좀 생기는 건데 이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회사로 이 장충모 박사의 회사가 자리 잡게 되니까 이 회사가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게 된 거죠. 너네가 뭐 제품 생산하는 공장 뭐 20조 투자해서 짓는다고 하는데 우린 200조 투자해가지고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공장 지어봐야 쟤네들한테는 상대가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접게 되면 세상에 이제 모든 주문을 이 회사가 다 빨아들일 수 있게 되는 뭐 이런 구조로 가고 있다 보니까 대만이 이제 파운드리의 뭐 세계 시장을 거의 독점하는 구도로 그렇죠. 갔고요. 이 장충모 회장의 TSMC가 워낙 유명합니다만 UMC라는 회사도 뭐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회사고요. 그렇죠. 또 중국에도 워낙 이제 제조업이 발달하고 있다 보니까 SMRC라고 하는 중국 회사에도 세계 시장에서 이 파운드리 생산 분야에서는 굉장히 큰 업체로 통하고 미국에도 예전부터 이제 반도체 사업들이 많이 있었고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아까 팹리스로 창의성과 기술과 인력을 중시하는 쪽으로 많이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부분은 이제 좀 남게 됐겠죠.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뭉쳐가지고 이 전문적으로 생산만 하는 파운드리 회사들을 많이 차렸는데 그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곳이 글로벌 파운드리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파운드리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이 업체의 경영권을 그러니까 지분을 많이 사들였거든요. 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쪽에 입김 하에서 이제 경영이 많이 되는 업체로서 그 반도체 시장에 그래서 중요한 또 어떤 그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의외로 아랍에미리트가 된 것이 또 요즘 반도체 시장의 좀 분위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제 자본 흐름에 따라서 또 반도체 그렇습니다. 쪽도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그렇습니다. 또 안정적으로 갖기 위해서 또 투자도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파운드리는 규모의 경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거의 타이완의 TSMC가 거의 시장 점유율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반도 삼성도 참 넘죠. 네. 삼성도 참 힘들어하고 있고 그걸 깨기가 어렵습니다. 이 규모의 경제를. 자 그리고 파운드리까지 살펴봤는데 파운드리에서 이제 생산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실리콘 웨이퍼라는 원판이 네.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설계 도면을 그려서 또 그 위에 반도체를 쌓아 올려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 과정도 사실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반도체의 그 내용물을 직접 새겨서 만든다라고 할 때 아까 반도체 칩 하나에 트랜지스터 부품이 요즘 뭐 100만 개, 1000만 개 들어가는 것도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뭐 10억 개가 들어가는 반도체 뭐 이런 것도 요즘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아무리 손 기술이 좋은 장인이 뭐 조각칼로 새긴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 손으로 새겨가지고는 이 시간과 정밀성이 있어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라는 게 초창기에 개발될 때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이걸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했냐면 네. 영화관의 이제 영상이라든가 빔 프로젝터 같은 거를 사용을 해보시면 조그만한 그림을 이렇게 빛으로 비춰가지고 먼 곳에 아주 크게 이렇게 투영을 해주는 영상을 비춰주는 이런 장치 우리 주변에서 가끔 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역으로 만들어가지고 설계 도면을 크게 그리면 그걸 아주 작게 축소를 해가지고 비춰주는 그런 기계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해보자라는 네.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런 기계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아주 기본 원리를 말씀드리자면 그 빛을 좀 강하게 아주 세게 이렇게 좀 뿜어주면 그것 때문에 그 설계도에 그려진 모양대로 실리콘 부분이 타들어간다거나 녹아내리는 식으로 가공이 되면 그걸로 이제 아주 섬세한 모양을 새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발상에서 이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웬만큼 센 빛으로 해가지고 실리콘 규소가 그냥 막 타거나 녹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냐면 그 실리콘 그러니까 규소로 만든 소재 표면에다가 빛에 잘 반응할 수 있는 약품을 한 겹을 일단 바릅니다. 감광액.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사진 찍으실 때는 우리 다들 이제 필름이라는 걸 네. 넣어서 사용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필름은 이 빛을 받으면 빛 모양대로 이렇게 그림이 새겨지는 그게 그렇죠. 필름이죠. 요즘 다 디지털 카메라 쓰기 때문에 그게 없어졌는데 그 필름과 같은 그런 성질을 가진 거를 살짝 반도체 표면 위에다가 이제 발라놓고 거기다가 빛을 쪼여줍니다. 그러면 반도체 그 자체는 이제 별 변화가 없지만 그 위에 발려져 있는 그 물질 자체는 이제 그 세계 회로를 그려야 되는 모양대로 이런저런 모양대로 물질이 반응을 해서 이제 변화하게 되죠. 그렇죠. 그 모양대로 싹 새겨지게 되는데 그럼 거기다가 다시 한번 더 물질을 끼얹어 가지고 그 변한 부분은 그대로 남기고 변하지 않은 부분만 그 밑에까지 훅 다 녹여버리게 한다라든가 아니면 역으로 녹여들게 하는 그런 방식을 이용하면 밑에 있는 반도체도 우리가 빛으로 쪼여준 그 모양대로 그대로 녹여가지고 가공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이제 뭐 그 선 그림이 남은 거죠. 네, 그런 원리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빛을 쪼여주는 그 작업을 노광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빛을 쪼여주는 그 공정 전후를 합해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뭐 영어로 포토 공정이다 이런 말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진 찍듯이. 네, 그래서 이제 그 빛이 이제 쪼여주고 그 남은 다음에 약품 처리를 해가지고 빛으로 쪼여준 그 모양대로만 새겨지도록 녹여내는 작업을 이제 녹여서 새겨낸다라고 해서 이제 뭐 식각 공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죠. 노광, 식각 뭐 이런 공정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슨 뭐 방막 공정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실리콘 그 규소 그 자체만 있으면 반도체로서의 성질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불순물을 조금 뿌려주는 약을 조금 쳐주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 이제 올림픽에서도 약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테스트하는 거를 도핑 테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에서도 요때 약품을 살짝 쳐주는 걸 도핑이라고 하는데 이 도핑을 해주는 그런 이제 방막 공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에서 특별히 전기가 잘 통해야 되는 부분은 금속을 살짝 또 구멍에 맞게 넣어주는 그런 작업도 있는데 네. 이거는 뭐 알루미늄이나 구리선 같은 거가 이렇게 새겨져서 들어가게 하거든요. 이것도 구리선을 아주 가늘게 잘라가지고 사람이 뭐 핀셋으로 일일이 붙일 수는 없기 때문에 알루미늄 같은 거를 다 열을 가해서 녹인 다음에 더욱더 열을 가해서 알루미늄 같은 게 이렇게 끓어오르게 합니다. 그럼 그 알루미늄이 끓어오른 증기가 날아가가지고 새겨져야 되는 알루미늄이 들어가는 부분에 싹 들러붙게 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반도체의 기본 틀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이 보통 이제 무슨 얼마나 정밀하게 가공을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흔히 뭐 맨 나노 공정으로 그렇죠. 가공을 한다. 그래서 이제 숫자가 작을수록 더 정밀하게 가공을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들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나노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10나노, 뭐 7나노, 5나노, 뭐 TSMC도 그렇고 뭐 3나노, 2나노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그 기준이 뭐냐, 어떤 뜻이냐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이게 원래는 어떤 뜻으로 제일 문자 그대로의 뜻은 무슨 말이었냐면 나노라는 말이 나노미터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1나노미터가 100만 분의 1밀리미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10나노미터다라고 하면 10만 분의 1밀리미터 이런 네. 뜻이죠. 그래서 10나노 공정이다라고 하면 원래 문자 그대로의 뜻은 10만 분의 1밀리미터 굵기에 선을 새길 수 있는 정도의 정밀도를 가진 공정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제 원래 문자 그대로의 뜻이었습니다. 선 하나의 폭.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약간 이제 의미가 변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흔히 지금도 선폭 뭐 11나노미터 공정, 5나노미터 공정 이런 말을 이제 쓰기도 하는데 근데 지금은 그 의미가 뭐 몇 단계 걸쳐서 변해왔는데 이제 한때는 이제 그게 모든 선을 그 정도의 굵기로 새기는 게 아니라 특정한 그 트랜지스터 부품의 일부분을 그 정도 크기로 새길 수 있으면 뭐 그런 공정이라고 부른다라는 식으로 좀 의미가 변화하기도 했고요. 요즘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뭐 3나노미터 공정이라고 해가지고 어디를 3나노미터 크기로 새긴다라기보다는 과거에 10나노, 20나노미터 그런 공정 대비 그 정도 수준으로 더 많은 부분이 축소된 그런 부품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 일단 라는 정도의 상징적인 의미로 효율. 예, 그런 식으로 좀 의미가 요즘은 현실상으로는 좀 변화해 왔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즘 뭐 생각을 해보면 3나노미터 공정이다라고 하면 말이 3나노미터지 100만 분의 3밀리미터로 이거를 가공을 하는 정도 수준의 어떤 그런 효율과 정밀도를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사람 머리카락이 한 1000분의 1밀리미터보다도 보통 더 굵습니다. 근데 그거에 다시 1000분의 1 수준을 자유자재로 가공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이다라고 이거를 선전을 한다라는 것이니까 어떤 뭐 인간이 만든 어떤 제품 기술 중에
이렇게까지 정밀한 게 있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 정도로 엄청난 정밀도를 향해서 정말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판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미세 공정은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 공정보다는 후 공정의 중요성이 훨씬 더 많이 대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네. 후 공정 어떤 걸 말씀하는 건지도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후공정의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패키징 공정인데요. 패키징. 패키징이면 이제 포장한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반도체 싸는 박스 포장한 걸 패키징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아까 그 만들어냈던 네. 그 빛을 이용을 해서 뭐 식각 공정을 거쳐가지고 만들어냈던 그 부분만 만들어내면 이 규소판, 실리콘판에다가 여러 가지 그런 회로들이 새겨져 있는 그 상태가 규소판 위에 수십 개, 수백 개가 쫙 다 새겨져 있는 그런 여러 개의 제품들이 붙여져 있는 그런 게 만들어집니다. 그게 보통 이제 애국가 나올 때 이럴 때 스쳐 지나가는 반도체 공장 영상 보면 어떤 그 기술자가 둥그런 판을 들고 뭐 이렇게 약간 네네네. 무지갯빛으로 빛나는 걸 보고 있죠. 네네네. 그래서 거기까지 만들어지는 게 이제 패키징 이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실리콘 판 안에서 완성된 상태.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전자기기에 꽂는 그런 칩 모양으로 만드는 이제 그 과정이 이 패키징의 이제 중심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그 실리콘을 자르는 작업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는 뭐 간단하지 않지만 사실은 다이아몬드 톱 같은 걸로 이거 정밀하게 자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다이아몬드가 상당히 이제 많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잘 잘라가지고 칩 하나하나를 얻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선을 연결을 해가지고 붙이고 다리를 달고 플라스틱을 위에다 씌워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 반도체 칩 모양 실제로 쓸 수 있는 그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이 패키징 공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이거 좀 단순한 공정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게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사업이 어떻게 처음 시작됐느냐라고 하면 MIT의 유학생 출신으로 미국의 반도체 공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던 이서구 사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네. 이분 이제 미국 회사의 직원이었죠. 근데 이제 반도체 사업이 미국에서 60년대 하루가 다르게 급성장하는 걸 보고 한국에도 자기 고향인 한국에도 이 사업이 어떻게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찾다가 패키징 정도는 일단 한국에서 시작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 지금도 이제 서울화력발전소라는 이름으로 있는 마포에 서울 마포에 보면 당인리 발전소라고 있습니다. 거기 옆에다가 천막을 치고 조그마한 공장을 차려가지고 미국에서 트랜지스터 본체가 날아오면 거기다 이제 다리 붙이는 작업 뭐 이런 거를 여성 노동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를 반도체 회사로 우리나라의 미국 협력 회사 형태로 처음으로 차렸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 사업의 시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엄청난 규모로 성장해가지고 굉장히 막 멋있고 의리의리한 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뿌리에는 사실은 발전소 앞에 있는 천막에서 트랜지스터에 요 다리 붙이고 있던 그 여성 노동자들의 손길로부터 이제 시작돼가지고 내려오는 산업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패키징이 어떻게 보면 이런 좀 간단한 쉬운 산업이라는 뿌리라는 그런 편견이 있는데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다 보니까 패키징에서도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패키징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결을 하는 뭐 이런 양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반도체 칩 안에 반도체를 하나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러 층을 연결을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더 효율을 좋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패키징 기술 대결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뿌리가 있던 기술이 지금 한 60년 정도 지나가지고 다시 계승이 돼서 되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죠. 뭐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습니다만. 예전에 그 PC 쓰시던 분들은 메모리 반도체 사서 하나 이제 딱 끼우면은 그 작은 보드라고 할까요? 그 PCB 안에 한 4개나 8개 이렇게 꽂혀 있는 거를 보셨을 텐데 네네. 이제는 옆으로 나열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위로 쌓이고 있죠. 그렇죠. 그게 그렇죠. 특히 최근에는 HBM이라고 하는 또 엄청난 시장이 되고 있고요. 네,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는 뜻인데요. 네. 밴드위스라는 거는 이제 번역을 하면 이제 대역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게 말이 뭐 대역폭이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데 대가 그냥 띠 모양을 가진 넓이가 있는 물체라는 뜻의 밴드위스 그걸 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흐름이 고속도로 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장 쉬운 비유로 생각을 해보시면
자동차 차선이 대역폭이 좁다. 대역폭이 낮을 때는 차선이 2차선, 1차선이고 대역폭이 크다라고 하면 그 띠 모양의 폭이 넓어졌다. 8차선, 16차선이 높은 대역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역폭이 크면 한 번에 더 많은 자료를 동시에 기억시키거나 동시에 읽을 수 있는 게 이제 고대역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메모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메모리도 대역폭이 대충 계산을 해보면 최신 GDDR6 규격 이런 메모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 DDR이라는 것도 더블 데이터 레이트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빠르다고 해가지고 원래는 DDR이라는 것도 나온 건데 네. 요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GDDR6 같은 경우에 대역폭을 대충 뭐 1초에 64GB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영화 한 편이 한 2GB다라고 치면 초당 64GB만 해도 1초에 영화 30편이 메모리에 저장이 됐다가 그걸 다시 불러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니까 이것만 해도 사실 언뜻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빠르죠. 네. 근데 이거를 HBM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이 정도로는 고대역폭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도대체 고대역폭은 그럼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통상 요즘 최신 고대역폭이라고 하면 HBM3 규격 같은 경우에 819GB/s라고 해가지고 1초에 819GB 그러니까 2GB가 영화 한 편이라 그러면 1초에 영화 한 400편 정도를 한꺼번에 저장을 하고 네. 다시 불러오는 그 정도가 돼야지 고대역폭이라고 하는데 아니 영화를 한두 편 사람이 보통 뭐 몇 시간에 걸쳐서 보는데 도대체 1초에 영화 400편을 저장하는 그 정도의 능력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고 그 정도의 수요가 나타날 거라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못했었는데 최근에 이 인공지능이 그렇죠. 워낙에 발전을 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2010년 전후로 이루어졌던 어떤 문턱이라고 할까요? 큰 전환이 그 뭐 딥러닝 이런 게 나오면서 좀 복잡한 계산을 오래 고성능으로 하기보다는 사소한 계산을 굉장히 방대한 양으로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식으로 기술적인 좀 전환이 기술적인 초점의 변경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의 인공지능 기술에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자료를 계속해서 읽고 쓰는 거를 반복하는 작업이 워낙에 중요해지다 보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특히나 이 인공지능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뭐 데이터 센터 같은 혹은 개발사 같은 곳에서 이런 HBM급의 이런 메모리,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굉장히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런 HBM급 메모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야기들 중에 하나로 많이 우리나라 업계에서 거론이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패키징을 잘 해가지고 메모리를 아래 위로 잘 쌓아서 붙이면 메모리와 그 데이터가 입출입되는 선과의 거리가 최적화가 되면서 짧아지니까. 훨씬 더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 TSV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HBM 메모리 제조를 달성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전망이 있느냐. 이게 인공지능의 얼마나 최신 기술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에 워낙 이제 강국이고 반도체 주류 산업이 메모리를 생산을 해가지고 대량 판매를 하는 걸 워낙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도대체 한국 반도체가 살 길은 어디냐 이런 걸 이야기해 보면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 같은 것들은 미국의 뭐 팹리스 회사들이 잘 개발을 하고 대만의 이 주문 생산을 해주는 파운드리 업체들이 잘 생산해주고 이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한국은 설 길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하는 메모리에서 뭔가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이 HBM이 요즘 더욱더 많이 언급되는 좀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하이닉스 필두로해서 삼성전자도 또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잘 나가고 있고요. 김현우님이 작가님은 미리 개그도 생각해 오시는 말씀 듣다 보면 완전히 몰입해 있다가 어느새 끝날 시간이 다가와 있더군요라고 아까 시작할 때 보내주셨어요. 근데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산업 그리고 그 기술에 대해서 곽재식 작가 덕분에 재미있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수출 호조세에 방한 관광객 증가, 서비스업 개선 등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고 있다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제조업 등의 취업자가 늘면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다시 20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고용률은 4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별 취업자 수를 보면 60세 이상과 30대, 50대에서 증가한 반면 40대와 20대는 감소했습니다. 서울 기준 8개 외식 대표 메뉴 가운데 김밥과 짜장면, 칼국수, 냉면, 김치찌개 백반 등 5개 품목 평균 가격이 지난달에 또 올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김밥 가격은 2년 전보다 15.6%, 1년 전 대비 7.7% 각각 올랐습니다. 미국이 최근 발표한 대중국 관세가 세계 경제 성장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대화로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성공예감 애프터 서비스 시간으로 갑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질문 들어왔나요? 네, 청취자 조건님이 보내셨습니다. 대기업은 정부의 행정 편의에 따른 분류 같은데 선진국은 어떻게 분류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고요. 이어서 이경홍님도 외국에서도 대기업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이게 사실 재벌이라는 용어의 영어가 뭔지 아세요? 재벌을 영어로 하면 체벌입니다. 왜냐하면 재벌이라는 용어 자체가 외국에 없다 보니까 한국의 말 그대로 옮겨 쓰는데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뭐 예를 들어서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이 되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라고 이제 명칭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가운데 동일인, 그러니까 최상단의 동일, 이른바 막 초음수 오너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각 회사들이 A 회사가 B 회사에 투자하고 B 회사가 또 A 회사에 투자하고 서로 이제 거미줄처럼 얽혀 있게 되면은 나중에 한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연쇄 도산이라든지 줄줄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더 이상 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제한을 하는 그 기업 집단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재벌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을 했던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수성이 담겨 있는 거고요. 네. 외국에는 그게 좀 다르다 보니까 특히 미국이나 유럽연합 같은 선진국들은 독점이라든지 시장 지배력을 중심으로 이 기업 집단을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뭐 독점 금지법, 클레이튼법 이런 게 있고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로 특정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염려가 있을 때 뭐 미국도 그렇고요. 심하면 기업을 쪼개라, 기업을 분할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기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애초에 기업을 규제하는 그 출발점부터가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7369번님은 중소기업 또 중견기업 이런 기준도 발표하나요? 이게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네. 그 상시 근로자 수를 단위로 나누기도 하고요. 일단은 자산 규모라든지 매출 규모로 놓고 보면 중견기업은 자산 규모 5천억 원 이상 5조 원 미만일 경우에, 그리고 중소기업은 이게 업종별로 매출액에 따른 그 기준이 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5천억 원 미만의 상한 기준을 가진 기업들 이렇게 또 규제를 또 달리 하고도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2042번님은 청약 예금 통장도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바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라고 보내셨는데요. 그러니까 설명드리면은 원래는 이 청약 통장은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 저축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이 세 개를 통합해서 지난 2009년 5월에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2015년 9월 1일부터 청약 예금, 부금, 저축은 그 신규 가입할 수 없지만요. 당연히 통장 유지하고 있으면은 청약은 할 수 있죠. 근데 청약 예금 통장으로 LH나 SH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청약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불가 계좌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청약 예금은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통장입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청약할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공공주택 분양받으려고 내가 계획했다면 아예 애초부터 청약저축에 가입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통장입니다. 그래서 LH나 SH 공공주택은 가능하지만 또 민영주택은 이 청약저축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청약예금에서 청약저축으로 전환은 안 되고요. 이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는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곽지연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은 성공예감 별책 부록으로 돌아오는 시간이죠. 북튜버 이시한 작가와 함께 히든 포텐셜이라는 책을 같이 읽어보시죠.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